어머니, 이제 그만하시고 저희랑 같이 요양원으로 가시죠. 그게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날 아들 현우가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어쩌다 내 아들이, 내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아들이 내 가슴에 칼을 꽂는 말을 하게 된 걸까요? 모든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부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사무제를 치르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의 온기가 집안 곳곳에 아직 선명한데 정작 그 사람만 없다는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이 말을 거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유라가 따뜻한 유자차를 들고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시라도 눈 좀 붙이세요. 장래 내내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참 고운 아이였습니다. 제 아들 현우가 어디서 이런 보석 같은 아가씨를 데려왔을까 싶어 남편과 함께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장례식 내내 유라는 잠 한숨 못 자고 조문객을 챙겼고 상주인 현우보다도 더 살뜰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고맙고 안쓰러워 손을 잡아주니 제 손을 꼭 잡는 온기가 참 따뜻했습니다. 얘야, 너도 어서 들어가 쉬어라. 너까지 쓰러지면 안 된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잠시라도 눈 붙이면 어머니 혼자 힘드실까 봐요. 아버님 가시고 이제 현우 씨랑 제가 어머니 지켜드려야죠. 그 말에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갔지만 저렇게 든든한 아들 내외가 있으니 남은 인생이 외롭지만은 않겠구나. 그리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그때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유라는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잃은 저를 배려하는 갸륵한 마음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된 공과금 명의를 바꾸는 것부터 복잡한 재산세 문제까지 척척 처리하는 며느리가 대견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골치 아픈 일은 제가 다 할게요.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하지만 이상한 위화감이 들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40년 동안 거래하던 동네 정육점에 가려는데 유라가 현관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고기는 제가 어제 인터넷 마트에서 주문해 놨어요. 거기가 훨씬 싸고 품질도 좋아요. 그래도 여긴 내 아버지가 좋아하던 곳인데. 사장님 얼굴도 볼 겸. 에이, 어머니.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신데 굳이 비싸게 사실 필요 없잖아요. 제가 알뜰하게 살림 잘 꾸려볼게요. 어머니는 그냥 저만 믿으세요. 웃으며 말하는 얼굴에는 어떤 악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합리적이고 똑 부러지는 며느리의 살림 방식일 뿐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비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정육점 사장님과 시시콜콜한 농담을 나누던 그 세월의 한 페이지가 며느리의 저 말 한마디에 강제로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이겠지. 남편이 없으니 별게 다 서운하게 느껴지는 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점점 잦아졌고 저는 제 집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허락받고 보고해야 하는 손님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주도권은 어느새 완벽하게 며느리의 손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남편의 49제를 며칠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주식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를 앉혀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우야, 내 아버지가 남긴 그 제약회사 주식 말이다.
그건 절대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다. 우리 집안의 금고 같은 거니까. 아, 그거요. 엄마, 사실 유라랑 얘기해 봤는데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유라가 기다렸다는 듯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계실 때와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땐 위험 자산은 빨리 정리하고 안전한 예금으로 돌려놓는 게 현명해요. 제가 더 이율 좋은 상품으로 다 알아봤어요. 맞아요, 어머니. 유라가 이런 쪽은 저보다 훨씬 잘 알아요. 괜히 가지고 있다가 반토막 나면 어떡해요.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유언과도 같은 말을 며느리의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말 한마디가 너무나 쉽게 덮어버렸습니다. 아들은 한술 더 떠 며느리를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저것은 남편이 제게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 돈의 주인이면서도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이 집에서 저는 이제 그저 보호받아야 할 늙은 시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에서도 집안의 대소사에서도 제 자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서재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뒤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빛에 비친 유라의 옆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유라는 남편의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어 그가 생전에 도장처럼 아끼던 개인 인감 도장을 꺼내 자신의 손가방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살림을 돕는 것과 주인의 것을 훔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때 저는 똑똑히 알아채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악마의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의 인감도장을 훔쳐가는 그 짧은 순간이 몇 번이고 머릿속에서 되풀이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수만 가지 질문이 저를 괴롭혔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며느리의 의중을 떠보기로 했습니다. 모진 의심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지막 발버둥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혹시 서재에서 아버지 도장 못 봤니? 내가 은행에 가서 확인할 게 좀 있어서. 며느리 유라는 국을 뜨던 손을 잠시 멈추고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인감도장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가 잘 챙겨뒀어요. 아버님 관련 서류 정리할 게 아직 산더미인데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 찾아드릴게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너무나 태연하고 상냥해서 되려 의심한 제가 무안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본 것이겠지. 나를 배려해서 그런 것이겠지. 하지만 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 앞에 앉아 있는 저 아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유라의 보이지 않는 압박은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기억력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경을 머리에 올려두고 찾고 있으면 유라는 집안이 떠나가라 웃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참 여기 있잖아요. 요즘 부쩍 깜빡깜빡하시네. 제가 옆에서 잘 챙겨드려야겠다. 한 번은 아들 현우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뜸 묻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저녁에 현우 씨랑 같이 병원 예약 잡아드리기로 약속했잖아요. 잊으셨어요?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엄마, 요즘 자꾸 깜빡하시네. 유라가 엄마 걱정 많이 해요. 그냥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네.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그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정말로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내가 늙고 병들어서 아들 내외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가? 며느리가 파놓은 의심의 늪에 저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의 49제가 막 끝난 주말 오후였습니다. 유라는 최고급 호텔 홍보 책자처럼 보이는 두꺼운 책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생각해서 정말 좋은 곳 알아봤어요. 며느리가 펼쳐 보인 책자에는 프리미엄 실버타운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호텔처럼 화려한 시설과 행복해 보이는 노인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시설도 너무 좋고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돌봐드린대요. 친구분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찾아뵐게요, 어머니.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더러 이 집을 나가라는 말이니?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다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요즘 부쩍 기력도 없으시고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저희가 더는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내 아들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제 눈을 피한 채 바닥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솔직히 저희가 계속 신경 써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엄마도 거기 계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한계가 있고, 짐이 되고,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열이 나면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었고, 먹고 싶은 게 있다 하면 한겨울에도 시장을 헤매어 구해왔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는 늙은 어미가 귀찮고 버거운 짐이 되어버렸다고 제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교활한 며느리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45년간 제 세상의 전부였던, 제 목숨과도 같았던 아들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깨달은 그날 이후 집은 완벽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거실을 지배했고,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기가 벽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들 현우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제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고, 꼭 해야 할 말이 있을 때는 며느리를 통해 전했습니다. 마치 제가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며느리 유라는 이제 대놓고 제 앞에서 집을 고칠 계획을 떠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방은 햇볕이 잘 드니까 우리 서재로 바꾸면 어때요? 벽지도 좀 화사한 걸로 바꾸고요. 당신 좋을 대로 해. 저는 그들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귀에 들리라는 듯 보란 듯이 말하는 저 잔인한 계획 앞에서 저는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제 대답이 아니라 제 포기였으니까요. 숨을 쉬고 있는데 살아있지가 않구나. 내 평생의 추억이 깃든 이 집에서 나는 유령이 되어버렸다. 결국 며느리는 제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어머니, 실버타운 예약이 다음 주까지는 확정되어야 한대요. 그 전까지는 방을 좀 비워주셔야 저희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패배자처럼 제 방으로 들어와 낡은 옷들을 여행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 찼던 이 방이 이제는 제 유배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옷가지를 개키다 말고 협탁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 둑이 터진 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당신 없는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곳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외롭고 처참할 줄 알았으면 나 그냥 당신 따라갈 걸 그랬나 봐요. 사진을 끌어안고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놓고 싶다는 이 끔찍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겨울 외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었을 때였습니다.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자 먼지 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오래전 남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가, 이건 그냥 낡은 상자가 아니야. 만약에, 아주 만약에 내가 내 곁에 없고 내가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될 때, 그때 열어보게. 그전에는 절대 열면 안 돼. 약속해. 그때는 그저 남편의 엉뚱한 장난이라 생각하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편의 말이 예언처럼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될 때,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저는 혼자였습니다. 상자는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상자를 끌어안자 흐르던 눈물이 멎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마지막 선물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마지막 무기를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쫓겨나 늙고 병든 채 죽을 수는 없다.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든 그것이 내 마지막 희망의 끈이다. 나는 싸워야 한다. 내 자신을 위해, 내 남편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저 악마의 소나기에서 내 아들을 구해내기 위해. 결심은 섰지만 굳게 잠긴 나무 상자 앞에서 저는 무력했습니다. 열쇠 구멍은 녹슬어 있었고 이음새는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듯 단단히 맞물려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을 피해 이 상자를 열어줄 사람, 남편의 비밀을 함께 짊어져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의 수많은 지인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모두가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그때 벼락처럼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영철, 남편이 유일하게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 평생을 강력계 형사로 살다 퇴직한 무뚝뚝하지만 강직한 눈빛을 가졌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그가 건네주었던 무슨 일이든 생기면 꼭 연락 주시라던 말이 적힌 낡은 명함을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박서방님, 저 강진 씨 처 박정숙입니다. 형수님,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혹시 무슨 일 있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직감과 걱정의 기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며 남편이 남긴 상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며느리에게 병원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평생 처음으로 제 집에서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박영철 씨의 탐정사무소는 허름한 상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낡은 책상과 서류 더미, 그리고 희미한 커피 향이 가득한 그곳은 이상하게도
제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늘어놓는 동안 그는 어떤 질문도 섣부른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저와 나무 상자를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이걸 열어보면 되는 겁니까? 그는 상자를 받아들고 익숙한 솜씨로 작은 연장 몇 개를 꺼냈습니다. 몇 번의 조심스러운 손길 끝에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40년은 좋게 되었을 자물쇠가 힘없이 열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나 보석이 아닌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내용물을 쏟아내자 수십 장의 서류와 사진들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서류의 제목은 선명했습니다. 사설탐정 보고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고서 첫 장에 붙어 있는 사진은 분명 제 며느리 유라였습니다. 하지만 사진 밑에 적힌 이름은 최유라가 아닌 김미영이라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길 때마다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이름, 나이, 출신지,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그녀가 과거에도 부유한 노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재산을 편취했던 전과가 있음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제 옆에서 함께 보고서를 읽던 박영철 씨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가 주먹을 꽉 쥐며 나직이 음조렸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 강진희 형님이 이걸 전부 알고 계셨던 거군.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남편의 교통사고 기록을 첨부하며 사고 직전 남편이 김미영의 실체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파악했으며 그녀를 만나 단판을 지으려 했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탐정의 소견이 마지막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어 놀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영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서서 결심이 선 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형수님,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십니다. 이건 더 이상 형수님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강진 형님이 제게 남긴 마지막 숙제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제 모든 것을 걸고 저 악마 같은 것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형님의 억울함도 형수님의 남은 인생도 제가 반드시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자는 제게 진실을 알려주었고 남편이 남긴 친구는 제게 싸울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박영철 씨의 사무실,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지난 몇 년이 활자로 인쇄된 몇 장의 종이 위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박영철 씨는 전직 형사답게 차갑게 식어버린 제 손을 잡아주며 보고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형수님, 정신 차리고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이 여자의 본명은 김미영. 나이도 고아라는 사실도 해외 유학을 다녀왔다는 배경도 모두 거짓입니다. 처음부터 형님과 형수님의 재산을 노리고 아드님에게 접근한 겁니다. 아드님은 그저 저 여자의 계획에 이용된 달이었을 뿐이고요.
그의 말을 따라 서류를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며느리라고 믿었던 여자의 진짜 삶이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피해자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재산을 갈취해 온 기록들. 제 며느리는 제게만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똑같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접근했던 숙련된 약탈자였습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사고 개요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단독 차량 추돌 사고, 정비 이력 사고 3주 전 최유라의 추천으로 변경한 정비소에서 브레이크 오일 교환, 탐정 소견 해당 정비소 책임자와 김미영의 과거 인물 관계도에서 의심스러운 연결점 발견, 추가 조사가 필요함, 그리고 그 아래 제 심장을 먹게 만든 마지막 메모가 있었습니다. 특이사항 의뢰인 이강진, 다음 주 화요일 며느리 최유라와 단독 면담 예정. 탐정의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을 무르는 조건으로 조용한 해결을 제안할 계획이었음. 남편은 다음 주 화요일에 유라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바로 그 전날인 월요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핏기가 가신 제 입술 사이로 신음 같은 독백이 새어나왔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 브레이크 파열이 아니었어. 내 남편은 어쩌면 저 악마 같은 아이의 손에 살해당한 걸지도 몰라.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재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의 목숨값이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미치자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박서방님, 만약에 유라가, 아니 김미영이가 정말 아버지를 해친 거라면 우리 현우는,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걘 지금 저런 괴물과 한 이불을 덮고 살고 있는 겁니다. 당장 가서 알려야 해요.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이성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 달려가 아들을 그 소굴에서 끄집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을 뛰쳐나가려는 제 팔을 박영철 씨가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형수님. 지금은 섣불리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이건 심증일 뿐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저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형수님이 모든 걸 안다는 걸 눈치채는 순간 아드님을 방패 삼아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 아드님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얼음물처럼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들을 구해야 하는데 아들을 구하려는 제 행동이 오히려 아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니. 온몸을 휘감는 공포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여자와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지옥이 또 있을까? 저는 그날 살아있는 지옥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박영철 씨의 경고를 가슴에 새기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아들을 구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과 며느리의 사기 행각이 명백해진 지금 하루라도 빨리 아들을 그 독사의 품에서 꺼내야 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함 속에 독을 품은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소굴이었습니다. 며느리 유라는 한시도 아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우와 단둘이 있을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가슴 졸이며 기다린 끝에 유라가 백화점에 간다며 외출한 틈을 타 저는 마침내 아들과 마주 앉을 수 있었습니다.
박영철 씨가 복사해 준 보고서 사본을 품에 안은 제 손이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현우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아주 중요한 얘기야.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어. 엄마, 무슨 얘기신데요? 피곤한데. 유라 오면 같이 해요. 아들은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지금이어야 한다. 제발 아들아. 딱 10분만. 이 서류 좀 한번 읽어봐 주렴. 읽고 나서 판단은 내가 하거라. 저는 애원하며 아들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현우는 마지못해 봉투를 받아들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첫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외출했던 유라가 들어섰습니다. 어머, 두 분 무슨 심각한 얘기 하세요? 어머님, 이건 뭐예요? 유라는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에 들린 서류를 부드럽지만 재빠르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몇 줄을 읽어내린 그녀의 천사 같던 얼굴이 순간 얼어붙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유라는 금세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은 표정으로 돌변해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가 탐정을 붙여서 제 뒷조사를 하셨다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흑,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제 마지막 노력은 의심 많고 악독한 시어머니가 착한 며느리를 음해하는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유라한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당신 아내 될 사람이라고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더니 이게 다 그 박영철이라는 사람이 꾸민 짓이죠? 엄마가 외로우니까 홀려서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거잖아요. 아들의 분노에 찬 외침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현우야. 정신 차려. 그게 다 사실이다. 저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와 내 인생을 망치러 온 사기꾼이야. 제 절규는 아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아들의 품에 안겨 가녀리게 흐느꼈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어머님이 정말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병원에 저희가 정말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아들은 흐느끼는 아내를 더욱 굳게 끌어안고는 저를 향해 싸늘하고 단호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멸과 실망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성년후견인. 아들은 이제 법의 힘을 빌려 제 입을 막고 제 정신을 부정하고 저를 이 세상에서 없는 사람으로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무기는 저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저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캄캄한 절망 속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자는 너무 늦게 열렸다는 것을. 가정법원 조정실의 공기는 차갑고 비정했습니다. 제 옆에는 굳은 표정의 박영철 씨가, 맞은편에는 완벽하게 피해자를 연기하는 며느리와 그 옆을 지키는 아들 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단 한 번도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조정위원이 들어오고 제 인생을 심판대에 올리는 끔찍한 시간은 시작되고야 말았습니다. 아들 현우가 증인석에 섰을 때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는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냉정한 단어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많이 변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심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하셨습니다. 제 아내를, 아무 잘못 없는 제 아내를 모함하고 공격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며느리 유라는 아들의 증언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훔쳤고 조정위원은 안타깝다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손에 의해 저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늙은이로 낙인 찍히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정실의 문이 세차게 열렸습니다. 재판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재판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증인이 도착했습니다. 박영철 씨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휠체어를 탄 한 노부인이 조정실로 들어왔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 위로 처음으로 당황과 공포의 균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노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자신에게 박선영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했던 한 천사 같은 간병인, 남편 사후 의지할 곳 없던 자신에게 딸이 되어주겠다던 그 간병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빼돌리고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 여자입니다. 이름과 얼굴을 조금 고쳤지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 뱀 같은 여자가 틀림없습니다. 조정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난 저 사람 몰라요. 이게 다 저 할머니를 꼬드겨서 나를 음해하려는 수작이야. 유라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아들 현우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깊은 혼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박영철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결정적인 증거를 조정위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이강진 회장님의 차량을 마지막으로 정비했던 정비사의 계좌 내역입니다. 사고 이틀 전 증인 윤 여사님의 재산을 들고 사라진 인물이 사용하던 대포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는 바로 여기 이 최유라, 아니 본명 김미영 씨가 관리하던 차명 계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년후견인 지정 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기, 횡령,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가 걸린 명백한 형사 사건입니다. 살인 교사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유라의 모든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천사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자리에는 증오와 악의로 가득 찬 악마의 맨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경위들이 그녀를 제지하려 다가서는 순간 그녀는 제게 달려들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들 현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멍청한 자식아, 너 같은 등신 머저리만 아니었어도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어. 내 애비도 내 어미도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죽인 거라고. 아들 현우는 넋이 나간 얼굴로 아내의 얼굴을, 아니 괴물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의 어머니까지 버려가며 지키려 했던 여자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조정실 반대편에 앉아있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 담긴 것은 이제 경멸이나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 어머니의 고통에 대한 뒤늦은 공감, 그리고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는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문이 닫히고 김미영이라는 진짜 이름을 되찾은 내 며느리는 경위들의 손에 이끌려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자리에 부서진 아들 현우와 저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법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미움, 원망, 분노 같은 감정들은 이미 그 지독한 절망의 끝에서 모두 타버리고 제만 남은 듯 했습니다. 며칠 후 현우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 손으로 아버지를 그리고 어머니를 이 모든 것을 망칠 뻔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깊었고 아들의 얼굴 위로 괴물의 얼굴을 하고 소리치던 며느리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무너져 내린 저 아이는 제 목숨을 걸고 지켜온 제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일어나거라, 현우야.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평생을 내 자신에게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해나가야 할 숙제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미인 나는 그저 내 아들이 다시 길을 잃지 않도록 평생을 지켜볼 뿐이다. 그날 이후 우리 모자는 긴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우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화려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살던 집을 처분해 아버지의 이름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사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스스로의 죗값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영철 씨의 도움을 받아 작은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의 일부를 떼어 저희와 같은 금융사기 피해를 본 노인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제 지옥 같았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고 웃으며 제 안에 남았던 상처들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박정숙이라는 제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두 번쯤 바뀌었을까?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남편이 아끼던 난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터에서 막 돌아온 듯 작업복에 흙먼지를 묻힌 현우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왔느냐? 네, 어머니. 오늘 날이 참 좋네요. 아들은 제 옆에 와서 말없이 다른 물뿌리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서 화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어색했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저와 아들의 어깨 위로 공평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투박한 손길에 여린 꽃잎이 상할까 마음이 쓰였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픈 상처는 여전히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제 유일한 희망 또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디며 아주 천천히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은 어쩌면 돈이나 진실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이 작은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